엄마는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을 들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밥상 앞에서 아니면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척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말도 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게 만드는 말.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통째로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습니다. 하려던 말을 삼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나선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현실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만 약해집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불편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이는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무례한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침묵이 바로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자식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울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 자식은 귀를 닫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딱 한마디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짧고 감정이 없고 단호한 그 한마디. 그것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부모는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식도 그 경계를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지금 내 말은 엄마한테 무례해라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무례한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자식이 투정을 부릴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은 요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부모의 방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존중해야지. 이것은 자식을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야. 혹은 그 말은 기분이 상한다. 그건 분명히 말해둘게.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한마디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자식의 뇌에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듭니다. 반면 짧고 감정이 없는 말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은 자리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나? 그 자각이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한 뒤에 침묵하십시오.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계속 말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침묵은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 그 다름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감정을 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선택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감정적인 존재에서 경계가 있는 인격체로 전환시킵니다. 자식은 그 전환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한 번 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또 참습니다. 한 번은 단호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식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합니다. 역시 엄마는 참는구나. 결국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한마디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 화를 내도 자식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계가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자식이 조심합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켜서 얻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대화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짧게 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어지면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라면 1가지만 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짧은 말이 긴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감정을 빼십시오. 감정이 실린 말은 내용이 아니라 감정이 전달됩니다. 자식은 엄마의 논리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울고 있는 엄마 앞에서 자식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피로감입니다. 그 피로감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셋째,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은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만 이야기하십시오. 넷째, 말한 후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자식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자식이 기분 나쁜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앞에 말이 힘을 잃습니다. 말하고 나면 그냥 있으십시오. 그 침묵이 자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한정희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연휴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불편했겠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한정희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날 밤 한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이 좁아서 그런가? 내가 청소를 더 해야 했나?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자책을 하고 있나?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며느리한테 미안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한정희 씨는 다음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밤에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말을 소리내어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짧게 몇 번을 연습했습니다. 2달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구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한정희 씨는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운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놓아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아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정희 씨 앞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그 한마디의 힘이었습니다. 한정희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3단계의 심리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황입니다. 며느리는 한정희 씨가 평소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예상의 붕괴가 당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당황한 뒤에 자식 또는 며느리는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그 말이 왜 서운했을까? 그 되돌아봄이 인식입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인식. 세 번째는 태도 변화입니다. 인식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3단계가 일어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짧게 말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이 3단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면 자식의 반응은 이 3단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황 대신 반발, 인식 대신 방어, 태도 변화 대신 더 큰 갈등이 옵니다. 오늘 2025년 고령층 가족 내 의사소통 갈등은 상담기관에서 상위 문제 유형으로 꾸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침묵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오늘 드리는 이 방법이 말하되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자식을 너무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요즘 힘들어서 그렇지. 직장이 힘든가 보다. 애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 이해가 자식의 무례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해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침묵의 차이를 자식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이해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상처를 받았지만 참는 것인지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해는 마음속에서 하되 입으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은 서운했다고. 내가 화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자가 남도 세운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남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넘기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자식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자식은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자식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식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자식이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까? 상처를 받아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따뜻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그냥 참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있는 어른으로 봅니다.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 있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혼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십시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기려 하면 싸움이 됩니다. 혼내려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싸움도 저항도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일관되게. 짧게 말하십시오. 감정을 빼십시오.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말한 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준을 지키십시오. 이 5가지가 오늘 드리는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결국 부모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엄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은 좀 서운하구나. 70세 한정혜 씨가 며느리에게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작았고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날 처음으로 사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한정혜 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해봤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차가워졌어요. 해봤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쌓인 관계가 말 한마디로 바뀐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정혜 씨의 1년이 그 답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며느리가 돌아간 날 밤, 한정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아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고 옳은 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혜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말했다. 손이 떨렸다.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 일기를 쓰면서 한정희 씨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았다는 뜻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전화가 적었습니다.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정혜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 2주가 한정혜 씨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웠더니 자식이 멀어졌다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웠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엄마는 결국 먼저 사과한다. 다음번에도 기다리면 된다. 그 구조가 반복되면 부모는 영원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정혜 씨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놨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는 이런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노인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정혜 씨처럼 말 한마디 하고 불안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달 열이틀이 한정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아들 내외가 오겠지, 손자도 오겠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오니까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도 이 미역국을 끓이셨겠지. 그때 어머니는 혼자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국을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꽃도 사왔고 케이크도 들고 왔고 손자도 데려왔습니다. 올해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는 70살. 그것이 한정혜 씨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생일이었다. 혼자 먹었다. 서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참지 않길 잘한 것 같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느낀다. 한정혜 씨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러나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압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전화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목소리로 받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서운하셨죠? 한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한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희 씨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녹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그 느낌. 그 눈물을 닦으면서 한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부모가 경계를 세우면 자식은 처음에 방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재평가가 행동을 바꿉니다. 한정혜 씨가 그 2주와 그 생일을 버텼기 때문에 아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아들을 바꿨습니다. 그 주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써먹했던 사람들이 다시 마주 앉은 것처럼.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이전의 억지 웃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국 표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정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정희 씨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없이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정혜 씨는 그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 한정혜 씨는 그 항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혼자 울던 그 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정혜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실례되는 말 한 거 알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1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밤들, 버텨낸 시간들, 아들의 전화, 그리고 지금 이 된장 항아리. 한정혜 씨는 며느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손자 학교 이야기,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오후였습니다. 한정혜 씨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된장 항아리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1년 전에 한정혜 씨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정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는 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집안을 지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낡은 것만 써요? 이것 좀 버려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에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물건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 건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 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집에 돌아간 딸은 그 주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딸이 혹시 속으로 서운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화가 달랐습니다. 이전의 전화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는 일방적인 확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부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하는 전화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딸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한 달 뒤 딸이 다시 친정에 왔습니다. 집안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화분 진짜 예쁘다. 박순자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적이 사라지고 칭찬이 생겨나는 것. 그 작은 것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딸도 달라졌어요.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고독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박순자 씨와 딸이 지금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이만수 씨는 아들과의 갈등이 오래됐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올 때마다 아버지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생각은 구식이에요. 그런 말들이 쌓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투는 아니야. 아들이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아들이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씨가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그 의심이 찾아오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바뀌지 않냐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10번 참으면 10번이 기준이 됩니다. 말할 때마다 같은 강도로, 같은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는 수개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만수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예전보다 말을 조심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아들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그날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담담하면서도 단단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24년 20.1%에서 2025년 10.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데 볼 때마다 무시당하는 관계. 그것이 노년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를 이만수 씨는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셨습니까? 경계를 세운 뒤에 그 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경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정혜 씨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 왔다가 가면 엄마가 힘이 나. 박순자 씨가 딸에게 했던 그 말,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 말들이 경계 위에 따뜻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 바로 말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자식이 왔을 때 따지기 전에 먼저 말하십시오.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도 하십시오. 엄마도 틀릴 때가 있어. 그건 인정해. 완벽한 척하는 사람 앞에서 자식은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오히려 존경심을 느낍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경계와 따뜻함. 이 두 가지가 함께일 때 관계는 비로소 달라집니다. 이제 한정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정희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습니다. 손자였습니다.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혼자?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버스 타고 왔어요. 한정혜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손자의 머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냄새. 아주 오래전 냄새. 그 냄새에 한정희 씨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았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손자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파를 썰었습니다. 크게 썰었습니다. 굵게 썰었습니다. 한정혜 씨가 봤습니다. 잘 썰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힘줘서 썬 파가 잘 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불안했던 그 밤,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먹던 그날, 아들의 전화를 받던 아침,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섰던 오후,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밥상으로 왔습니다. 한정혜 씨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먼저 사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전화기를 내려놓아서 다행이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합니다. 한정혜 씨가 용감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말했고, 불안하면서도 버텼고, 서러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 이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일관되게 지킨 시간이 바꿉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싶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 한정희 씨처럼, 박순자 씨처럼
이만수 씨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낸 시간 끝에 10살짜리 손자가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 날이 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는 날이 옵니다. 며느리가 된장 항아리를 들고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계 안에서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차 안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한 말이 아니었어요. 렌터카 안에 우리 넷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3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문 밖 제주 바다가 보였는데 그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은 경험이요. 오래 알수록, 오래 믿을수록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한다고요. 이걸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진짜인 것만 남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85년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가장 오래된 친구와의 여행이 오히려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주에 사는 67세 이순입니다. 그날 저는 3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 아니면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지 궁금하신 분 모두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이 시작되기 반년 전부터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넷은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청주, 경자는 수원, 명숙이는 대전, 경희는 인천. 적게는 20년, 많게는 3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명숙이가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자.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아닌 오직 우리끼리만의 여행. 그게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4박 5일로 결정이 났고 저는 풀빌라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놓을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모임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각자 50만 원씩 넣어서 200만 원으로 숙소, 렌터카, 식비를 해결하기로 했죠. 경자가 엑셀로 예산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항공권도 일찍 끊어서 한 사람당 왕복 10만 원대에 해결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청주에서 공항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게 황금 같은 노후구나. 이런 시간을 이제 더 많이 가져야지. 공항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때 다들 젊어 보였습니다. 새 신발, 예쁜 가방, 설레는 얼굴. 누가 보면 60대라고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마치 20살 대학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창밖으로 유채꽃밭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넷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쁘다. 그 한마디에 차 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여기까지 왔구나. 살면서 이런 시간도 있구나. 여러분도 이런 설레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느낌이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유채꽃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에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풀빌라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 2개에 넷이 나눠 쓰는 구조였어요. 저는 경희와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칫솔이 나란히 욕실에 꽂히는 게 뭔가 소풍 온 아이들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경자가 말했어요. 나는 회 먹고 싶은데. 명숙이가 바로 받아쳤죠. 나는 회 못 먹어, 배탈 나. 그냥 고기 먹자. 경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 사실 돼지고기 별로인데. 사소한 거였어요. 메뉴 하나였죠. 근데 그 짧은 대화에서 이미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행인데. 첫날인데. 우리는 결국 고기를 먹었고 경자는 내내 뾰로통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꼭 있으시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달라지는 분.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넘김이 쌓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풀빌라 주방에서 아침을 만들고 나서 설거지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색해서 제 것만 했습니다. 명숙이도 자기 것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경자는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경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라이팬, 냄비, 도마, 칼 전부 제가 다 닦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하면 되지 했어요. 근데 점심도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3일 내내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했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엄마구나. 여행까지 와서도 내가 치우고 있구나. 집에서도 여행에서도 나는 항상 치우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물이 식어가는 것처럼 설레임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셋째 날,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임 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어요. 경자가 자꾸 좋은 식당, 비싼 것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저렴한 데 가면 안 될까? 경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그러자. 짧게 대답했는데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 이야기는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이 줄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밤거리가 예뻤는데 그게 그때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설렘은 어디 갔을까? 유채꽃밭 앞에서 동시에 탄성을 질렀던 우리 넷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셋째 날 오후가 됐습니다. 제주 해안 드라이브를 하는데 경자가 속도를 자꾸 올렸어요. 고속도로에서 140km가 넘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경자야,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 했더니 경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겁쟁이처럼.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겁쟁이. 3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것도 다 들리는 자리에서. 저는 그 다음 목적지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여행이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관광지를 걸으면서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오늘이 아니었어요. 항상이었어요. 이 친구는 나를 항상 이렇게 봐왔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쁜 제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혼자 뒤처져서 걸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냥 웃고 넘겼을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했어도 달라졌을까? 30년이 바뀌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억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울수록 방어막이 없어서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멀리서 던진 돌보다 가까이서 던진 돌이 더 아픈 이유가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쉬지 않고 왔다가 갔습니다. 그 소리가 그때는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경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이나 할까? 나는 이렇게 뜬 눈으로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구나. 억울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30년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이 사람 속에 있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제주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이불을 끌어당겨서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 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알았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좋은 기억만 쌓아왔던 것이고 불편한 진실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거죠. 여행이 그 진실을 꺼내놓은 겁니다. 아프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행 넷째 날. 저는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데 그게 이상하게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아, 이틀만 더 버티자. 집에 가면 된다. 아침을 먹으러 나갔더니 경자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경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잘 잤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렇게 울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음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그 말이 경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한테는 30년을 뒤집어 놓은 말이었는데 그 온도 차이가 그날 아침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넷째 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 나만 알았습니다. 일행이 떠들고 웃는 사이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아니,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렌터카 안에서 우리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다들 피곤했고 다들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올 때는 유채꽃이 예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는 수고했다. 잘 가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올 때의 설렘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게이트로 흩어지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청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펼쳐졌어요. 그게 그때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9세 박정옥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한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야, 너는 옛날부터 좀 답답했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을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했어요. 40년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봐왔다는 게 너무 허탈했다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안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친구에게 계속 나를 소비당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 여행이 나를 살렸어. 이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가 선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프고 쓴 선물이지만 진실을 주는 선물. 그게 어쩌면 그 여행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를 오래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왜 여행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경희는 10시 전엔 안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데 명숙이는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평소엔 각자 집에서 처리하던 것들이 한 공간에서 충돌합니다. 저는 이틀째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이 커피랑 뭐가 다르지? 같이 왔는데 혼자 앉아 있구나. 그 외로움이 의외였습니다. 함께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 두 번째 균열은 돈에 대한 감각 차이입니다. 경자는 좋은 거 먹자, 비싼 거 사자는 주의였고 저는 아끼자는 주의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 조용히 곪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책임 분담입니다. 설거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짐을 더 챙기느냐, 누가 운전을 더 하느냐, 누가 식당 예약을 하느냐. 나서는 사람은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저는 3일째 되던 날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치우고 있구나. 집에서도 여행에서도. 그 생각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균열은 말 한마디의 상처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낯선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박힙니다. 방어막이 없으니까요. 겁쟁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을 전부 뒤집어 봤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봐왔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싹 트는 순간 관계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5번째 균열은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낯선 공간에 있고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숨어있던 모습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라. 여행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말투와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다음 여행에서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주집에 들어서는데 현관 불을 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반가워서였을 수도 있고 여행 내내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4박 5일 동안 4명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함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풀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 다 비우고 갔던 거였어요.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밥상에 앉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달랑 올라간 밥상이었는데 그게 그날따라 왜 그렇게 풍요롭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속도대로 먹으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이 밥상.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편안함이구나. 진짜 편안함이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여행 내내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구나. 4박 5일 동안 내내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게 그제야 보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였습니다. 냄비 하나였습니다. 후다닥 닦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 피식 웃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웃음인지 몰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참 오래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요. 혹시 이런 이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연락이 끊겨버린 관계. 기억할 장면 하나 없이 그냥 없어지는 관계. 그 허탈함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경자한테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숙이도 경희도 카카오톡 답장은 오는데 만나자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30년 우정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극적인 이별도 없었고 큰 싸움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물이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싸움의 기억이라도 있으면 억울하기라도 한데 그냥 사라지면 허탈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없었다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경자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숙이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희가 갈등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여행이 저한테는 선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프고 쓴 선물이었지만 진실을 준 선물. 그 여행 이후 저는 관계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첫째, 만남의 빈도보다 만남의 질을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그 한 번이 따뜻하고 진심이면 충분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찌르고 너무 멀면 춥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연결되는 것.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지금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와의 그 한 번이 매일 보던 시절의 10번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둘째, 부탁하지 않았는데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행에서 저는 설거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게 결국 원망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셋째, 말 한마디에 담긴 태도를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말투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지금 저는 그 그릇을 잘 들여다봅니다.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내 주변 관계를 돌아봤을 때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소원해졌던 사이였습니다. 저녁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러다 받았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너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설거지 중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웃긴 이야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만의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느낌. 말을 골라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순이로 내가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앞으로는 자주 보자.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친구를 잃은 자리에 진짜 친구 한 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제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2시간씩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만남입니다. 이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락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떠오르시나요? 오래됐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분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잘 지내지? 이 10글자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꽃집 앞을 지나면서 오늘은 어떤 꽃이 왔나 들여다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진짜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면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안고 집에 옵니다. 그게 기다림이 됩니다.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관계가 많지 않아도 이 하루가 충분합니다. 아니, 이 하루가 예전 어떤 하루보다 풍요롭습니다. 스탠퍼드 카스텐슨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진짜인 것만 남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진짜인 것만 남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 여행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도 아니고 너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인 관계가 끝난 자리에 반드시 진짜 관계가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관계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정리되는 겁니다. 더 진짜인 것만 남도록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지는 겁니다. 진짜만 남도록.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10명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친구를 잃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진짜 친구 한 명을 얻었다고. 관계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깊으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한 명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숙제를 드릴게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친구 한 명에게 이번 주 안에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세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잘 지내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자 하나가 어쩌면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와의 여행 후 관계가 달라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 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